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딸은 지금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고요. 아들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나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돈으로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네 식구가 전부 다 돈을 버는 중이다 보니까 며느리 될 아이는 전업주부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아들 내조를 해주었으면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 중매 서주겠다는 여러 사람의 덕을 보면서 참하고 가정적인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제가 바라던 현모양처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죽이 잘 맞는지 이렇게 중매로 만나게 되었지만 서로 뜻이 맞고 마음도 맞아 금세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는 거 다 아시죠? 결국 아들 결혼식 날 제가 또 찔끔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탄탄대로로 우리 집안이 흘러가나 했었는데 아들의 사업이 결혼 직후부터 휘청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커지게 되면서 아예 마무리를 지어야 했어요. 뜻하지 않게 폐업으로 이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아들은 나름 잘해보려 노력했었지만 다시 재기하기는 어려웠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바로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이 기업이 공장을 중국에 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던 거죠. 평균적으로 6개월, 길면 8개월까지도 갔었어요. 결국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고작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었답니다. 저도 그래서 아들과 못 보는 날이 더 많았었어요. 일은 또 어찌나 바쁘던지 한국에 와서도 눈코 뗄 새 없이 출퇴근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들이 집을 자주 비우게 되다 보니까 그 참했던 며느리가 이때다 싶었는지 자꾸 집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게 느껴졌어요. 연락을 할 때마다 자꾸 바뀌라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분명 혼자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나름 챙겨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인사 겸 걱정되어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자꾸 바깥 소리가 들리길래 수상하다 했었죠. 마침 좋은 핑계가 생겨 아들 내외 신혼집에 갈 일이 생겼었어요. 아는 분이 한약을 싸게 지어주신다 해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한 첩 지어달라 했었거든요. 그게 다 됐다 해서 아들네 갖다 주려 했는데요. 여보세요? 며느라가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아들 한약을 좀 지었는데 우리 집에는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너희 집에 지금 갖다 놓으려고 한다. 집에 있지? 아, 지금요,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집에 없어서요. 응? 마트라도 간 거니? 그럼 내가 차에서 조금 기다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거기까지 데리러 가도 되고. 아니요. 제가 지금 약속 때문에 밖에 있는 거라서요. 예, 내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아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집에 갖다 놓을 테니 아들 입국하면 가져가라 할 테니 끊자. 너무 바깥에만 있는 것 같아서 너 지금 집안일은 잘하고 있냐? 남편 내조는 제대로 하고 있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전화하는데 물론 달갑지는 않겠지만 다짜고짜 무슨 용건이라 하는 것도 제 기준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며느리 잡는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면 시집살이 시킨다 말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꾹꾹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괜히 그랬었다가 우리 아들한테 불똥이 튈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도 일에 정착을 좀 하고 그러면 나아질 수 있겠지 싶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며 우연치 않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암에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서서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래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바쁘기도 하다 보니 원래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걸 평소에 귀찮아 일부러 몇 년에 한 번꼴로 가곤 했네요. 그걸 가지고 딸이 평소에도 엄청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엄마 나이면 조심해야만 하는데 왜 맨날 건강검진을 소홀하게 하냐며 말이에요. 여담이지만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거 알지만 왜 그렇게 시간 내서 받으러 가기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딸이 이렇게 옆에서 하도 성화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4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은 징후가 좀 있었어요. 복부 팽만감이 자주 들고 소화불량 때문에 골치였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만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나도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듣게 되었죠. 바로 간암 소견이었는데요. 단순하게 배탈이나 났겠지 싶었던 게 이렇게 큰 문제라니 너무나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요? 말도 안 돼. 제가 간암이라고요? 네. 정확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큰 병원에 가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서둘러 검사 받으셔야 할 거예요. 큰 병원까지 가야 할 정도면 저 많이 아픈 거 아닌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검사 결과는 그나마 종양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른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했었거든요. 뭘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잘 먹지도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다 간암 환자에게서 나오는 소견이라 대표적으로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이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간이라는 게 침묵의 장기라서 평소 아파도 잘 티가 안 나는 장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신 걸 보면 초기는 아니실 것 같고 이미 좀 진행이 되셨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지금 많이 위험하다는 소리인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검진을 해드리는 곳이라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지어드리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환자분.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듣자마자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최근 살도 많이 빠지고 좀 피곤하다 싶었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해서 말년에 다이어트가 참 잘 되었다 싶었죠.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했었는데 살이 빠진 게 이건 역시도 간암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예요. 바보같이 자기 몸 아픈 것도 모르고 신나서 다이어트 잘 되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스스로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미리 알았었다면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걸 싶기도 했었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간혹 여기서는 종양 크기가 작게 나온다 해도 위치에 따라서 다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면 종양 크기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시니 더 무서웠어요. 다른 곳에서 봤는데 이미 다 진전이 되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내내 되었고요. 일단 정확한 건 큰 병원에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견이 너무 불안하게 나와버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초기인지 말기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때만 해도 내가 벌써 죽을 병에 걸렸구나 싶어 앞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원을 해야 하게 될 수도 있고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하는데요. 당장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유형으로 병원을 다니든 혼자서는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를 누군가 같이 해준다면 딱 좋겠다 싶었죠. 문제는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쉽사리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전업주부로 시집으로 온 우리 며느리에게
혹시나 병수발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물어보았어요. 지금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소견이 나온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투병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양심 없게 무상으로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엄연히 사람을 돌본다는 게 힘든 거기 때문에 돌봐주게 되면 당연히 섭섭치 않게 챙겨주겠다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 며느리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아들 사업이 안 좋아지게 되었으니 자기도 돈 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안 되겠다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내가 암이라지 뭐냐. 나도 너네한테 신세 지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애들은 다 일하는 중이잖니. 너만 괜찮다면 같이 살면서 나 좀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냥 같이 있어 달라는 건 아니고 사람 돌보는 게 어찌 쉽겠니. 힘든 거 다 아니까 달마다 넉넉하게 챙겨주마. 부탁 좀 할게 며느라가.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도 어머님 간호해드리기는 시간이 없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아들도 지금 집에 없고 니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바쁠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나랑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러니? 같이 지내는 게 어려우면 낮에만이라도 안 될까? 나도 참 이런 부탁하기가 뭐하구나. 승철 씨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저도 한국에서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요. 지금 월급으로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해서요. 저희 저금도 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데 제가 내내 쉴 순 없을 것 같아요. 저 생활하기도 바쁘고 힘들어서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간병인을 따로 불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영 불편해서 어떻게 안 될까 며느라가? 일하는 거 얼마나 받기로 했니? 내가 그만큼 줘보도록 노력해보마. 돈이 문제라면 다시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자꾸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 어떻게 그만큼 챙겨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몸 챙기는데 더 쓰세요. 제가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솔직히 좀 섭섭했었어요. 저렇게 딱 잘라 거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아프다 하면 그래도 어디 편찮으시냐, 많이 편찮으시냐, 적어도 어떤 암인지는 궁금해할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말투는 사근사근한 듯 말을 해도 여기에 대한 거절 의사가 확실하게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무슨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 취업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둘러대면서 전화도 제때 받지 않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철저하게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었는데 집안 내조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해 본인도 일을 하겠다 하니까 더 뭐라 할 수가 없었네요. 물론 며느리 일도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지만 얼른 잊어버려야 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 몸을 먼저 살펴야 했으니까요. 지금 당장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다급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제가 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이 의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자기 대학 선배 중에 간암 분야 전문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딸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검진을 받느니 차라리 좀 아는 사람에게 받으면 좀 낫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정말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바로 예약을 했답니다. 그렇게 딸이 아는 선배가 있다 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보니까 조금 큰 개인 병원이었는데 어찌나 안에 사람이 많던지요. 돈도 많이 벌겠다 생각이 들 만큼 시설도 좋고 규모도 상당했었죠. 기다리던 끝에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그렇게 재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간암이 맞긴 하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고주파 열 치료수를 받으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하는데요. 딸 아는 선배라는 의사 선생님이 어찌나 설명을 잘해 주시던지 환자 마음을 척척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았는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대답도 해주셨어요. 간암이 초반에는 따로 증상이 없다 하는데 제가 복부 팽만감하고 소화불량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간암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 혹시 최근 평소와 다르게 자주 먹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그런 것 때문에도 종종 암 증상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늘 환자분은 식사 조절을 잘 하셔야 하는 거고요. 최근엔 내가 뭘 먹었더라? 딱히 식사에 변화는 많이 없었거든요. 아, 참. 다이어트를 좀 한다고 닭가슴살이랑 곤약을 좀 많이 먹긴 했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다이어트용으로 만든 곤약 젤리 같은 거요. 그게 참 달달하고 맛있는데 칼로리가 적다 해서 자주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나? 역시 먹는 것 때문이셨네요. 곤약이 원인인 것 같아요. 곤약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아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게 또 안 맞는 분이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면 복부팽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곤약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어머나,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는 살 빠지는데 좋다길래 실컷 먹었는데 몸만 아팠네.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위험한 건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감량에 성공하셨다면 닭가슴살이랑 곤약이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간암하고는 크게 연관짓지 않으셔도 될 음식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부턴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단도 잠깐 멈추시고 간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걱정이 될 만한 음식은 나중에 다 낫고 드세요.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 나와 같은 환자도 많이 다루어 보신 선생님 덕에 빠르게 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할 수가 있었죠. 덕분에 온 가족의 걱정도 한시름 덜 수가 있었고, 고마운 마음에 제가 밥 한 끼 살 테니 같이 먹자 했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딸이랑도 오랜만에 만났다 하니 셋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서로 간단히 근황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돈도 많고 핸섬하게 생기셨길래 결혼하셨겠지 싶어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혼자라 하는데 곧 재혼할 예정이라며 엄청 좋아했었어요. 이전에 만나왔던 전 부인은 외도로 이혼까지 갔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는데 제 일도 아니지만 제 아들이 떠오르며 참 안타깝다 싶었어요. 얼른 좋은 분과 새 출발하길 바랐네요. 지금껏 계속 쭉 혼자로 지내오다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었다 하면서 새로 만나게 될 사람 역시 재혼하는 사람이라는데요. 돌싱인데도 가정적이고 너무 예쁜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하도 자랑을 해대는 통에 우리 딸이 궁금하니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 이 사람 아니 얘는 사람 얼굴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니? 엄마 사진 좀 봐봐.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의사 선배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딸이 냅다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교양 없이 그것도 식당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큰 소리를 내니 작게 다그쳤죠. 그러니까 딸이 급하게 이거 좀 보라며 의사 선배의 핸드폰을 건네주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제 며느리였어요. 눈을 몇 번이고 다시 감았다 떠도 내 며느리였죠. 딸이랑 제가 너무 놀라니까 이 선배가 왜 그러냐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모르는 눈치였는데 바로 말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냉큼 또 모른 척을 하대요. 거짓말을 하기에 왜 그러나 싶어 쳐다보니 모른 척하라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어 어물쩍 맞춰주었어요. 아니다, 아니야. 선배 아니에요. 엄마랑 나랑 같이 아는 사람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런가? 난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 이 사람 이제 딱 33살이고 이름은 김선영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면 나중에 같이 만나면 참 좋겠다. 아니네. 옛날에 내 동창하고 헷갈렸나 봐요. 선배, 나 대학 가기 전에 같은 반 친구여서 얼굴이 가물가물하거든. 혹시나 했나 봐요.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와서 엄마도 얼굴을 아는 애였는데, 그치? 엄마, 왜 걔 있잖아. 그러게, 나도 걔인 줄 알았다. 무지 닮았길래. 근데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너보다 더 어린 친구였네.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인 헷갈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딸의 선배 의사가 말해주는 인적사항을 들으며 우리 며느리 맞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선배 의사랑 헤어지고 나서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만약 정말 바람이 난 거라 한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선배가 혹시 우리 며느리에게 먼저 따지고 화내면 눈치를 채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같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게 딸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애써 그 선배 앞에서 모른 척한 거라 하는데요. 확실해지게 되면 그때 선배에게 이야기를 한다더군요. 저는 솔직히 빨리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속에서 막 천불이 끓는 거 있죠? 괘씸하기에 지금 상황도 증거가 충분한데 이대로 말하면 안 되냐 이야기했지만 딸이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라 하면서 확실하게 며느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해요. 저 역시 그 말에 수긍을 했죠. 딸의 말대로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잡는 거였어요. 꼬리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내 같이 고민을 하다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리게 됐죠. 며느리에게는 일부러 말기암이라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기암이라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만이라도 돌봐달라는 거였는데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걸 알았기에 유산으로 건물을 며느리 앞으로 주겠다 이야기했어요. 같이 지내는 동안에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마조마하게 제안을 해보았죠. 처음에는 망설이는 것 같더니 딸이 옆에서 엄청나게 바람을 잡더라고요. 저나 오빠가 돌봐드리면 너무 좋은데 저는 워낙 바쁘고 오빠는 이제 막 자리를 잡을 때잖아요. 올케한테 부탁해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부탁할 사람이 올케밖에 없잖아요. 저요 엄마 유산 하나도 안 탐나요. 그 사이에 몸조리만 잘하시면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걱정할 테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만약 나중에 상속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올케 제발 우리 엄마 좀 부탁해요. 사실 며느리는 내가 말기암이다 했을 때부터 살짝 솔깃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딸이 제대로 바람잡이까지 해주니까 바로 넘어왔죠. 바로 크게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뜰하게 모시겠다는 거 있죠. 말을 바꾸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처음에 암소견이 나왔을 때도 간호해주면 섭섭치 않게 챙겨주겠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싹 무시를 하더니 말이에요. 이 여시 같은 게 내가 얼마 살지 못할 수도 있는데다가 아들 명의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선물까지 받는다 하니까 혹한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싹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고 며느리는 우리 집에 같이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랑 살면서 영화 찍는 것처럼 지냈네요.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그 선배 의사란 사람하고 나눈 문자 같은 거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며느리가 핸드폰을 두고 나가기만을 전전긍긍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었는데 늘 실패했었고요. 바깥에 나가면 종종 그 뒤를 따라 나가곤 했었는데 그마저도 제가 걸음이 느리니 중간에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네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 고주파 열 치료수를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미리 체크해 놓았었는데 병원에 방문하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차 싶었네요. 제가 며느리 일도 있지만 아픈 내 몸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자마자 헛걸음했네 싶어 다시 돌아왔죠. 예정하고 달라지게 되어 집에서 좀 쉬어볼까 싶어 집에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요. 외출했다가 돌아온 며느리가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더군요. 며느리가 원래 평소에는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가곤 하는데 내일만 혹시나 혼자 가실 수 있냐 했었거든요. 친정일 때문에 일찍 외출해야 한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알겠다 했고요. 이때 얼마나 아쉽던지요. 병원 예정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며느리에게 병원에 간다 시치미를 떼고 미행을 했을 텐데 싶었어요. 제가 또 같이 지내면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항상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날도 그래서 며느리에게 왔냐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로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었어요. 당연히 핸드폰 녹음 기능도 바로 켜고 있었고요. 딸이 반드시 며느리랑 있는 동안에는 싫어도 늘 녹음기를 켜라 했었거든요. 그래야 증거가 된다면서 말이에요. 문도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틈 사이로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죠. 집에 오자마자 딱 스피커폰으로 돌려 통화를 했는데요. 안 들려도 크게 말하는 통에 다 들을 수 있었는데 들어보니 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말게 암이래, 엄마. 조금 돌봐주기만 하면 바로 건물 준다니까 요단강 건너기만을 기다려야지. 이혼은 그 후에 할게. 아우 얘 너 고생한다. 여태까지 재혼 상대 찾느라 나도 완전 힘들었다니까. 너 선은 몇 번이나 봤었지? 몰라, 기억도 안 나, 엄마. 나 정말 한 50번은 더 넘게 봤을걸? 맨날 자기소개하느라 지겨워 죽는 줄 알았잖아. 여태까지 왜 자꾸만 자리를 비우나 했더니 바로 나갈 때마다 맞선을 보기 위해 그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들어보니 며느리는 돈 많은 집안에 취직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 우리 아들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던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해 불만을 느끼게 되어 안사돈과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거죠. 그래, 이제 그래도 그럴 일 없어. 너무 다행이다, 얘.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집안에 시집 올 줄 알았겠어? 어떻게 결혼하니까 냅다 망해? 못생긴 게 돈도 못 벌고 이 집에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아들이 망했는데 하나 도와주질 않아. 그게 다 그 집 구석에 복이 없어서 그래. 네 남편 사업 망한 거 봐라. 난 사실 안 그래도 사업하는 애는 영 불안했는데 이제는 의사 양반한테 다시 시집 가니까 지금보다 더 큰 집, 더 나은 생활하지 않겠니? 난 벌써 기대된다 얘. 진짜 다 똑같아. 아, 진짜 건물만 받으면 난 쏙 이혼해버릴 거야. 근데 사위가 이혼 안 해준다면 어쩌냐? 그 양반이 암 걸렸으니 금방 죽을 거고 사위는 건물 받고 튄다고 이혼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별 수 있겠어, 지가? 그렇게 사업 말아먹지 말든가. 편하게 살려고 지한테 시집 왔더니 이게 뭐야? 완전 거지 같잖아. 결혼 사기야, 이거. 며느리가 진짜 우리 아들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있죠?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또 우리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대표 노릇하던 애가 어디 중소기업 가서 개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우리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제가 며느리한테 건물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좀 있는 건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사코 거절했었어요. 절대 안 받겠다고. 성인이 되었는데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받냐면서 애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도 제가 도와준 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벌겠다고 칼같이 굴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모습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맞선을 보고 있다가 다음 결혼 상대는 이 사람이 좋겠다 해서 만나게 되었던 게 그 딸이 아는 의사 선배였던 거예요. 의사라면 알아주기도 하는 직업이고 또 심지어 그 의사 선배는 돈도 상당히 버는 편이라는 걸 제가 병원만 보고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탐을 냈던 거예요. 하지만 의사 바닥이 좀 좁은가요?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이미 며느리가 그 의사 선배에겐 내 아들하고는 이혼 중이라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양반은 네가 바로 결혼 안 하고 살림 안 합친다고 의심하지는 않대?
내가 아직 이혼 조종이라고 했지. 숙려 기간이라 곧 이혼할 수 있다 이야기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고 신나. 나도 드디어 의사 사위 보겠네. 자랑이라도 하고 다녀야겠다. 엄마도 나도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의사랑 결혼할 걸 그랬어. 그치? 더 이상은 녹음은 의미가 없겠다 싶기도 했고 나올 대화도 다 나왔다 싶었어요. 다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아들이 불쌍해서 못 들어주겠다 싶어서 바로 방에서 나갔죠. 제가 문을 열고 나오니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있어야 하는 제가 집에 있었으니 그럴 만두요. 그 당황한 와중에 스피커폰에서 아들 장모라는 인간은 그래, 사업 망한 무능력한 사이보다는 돈 잘 버는 의사 사이가 훨씬 낫지,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을 끊임없이 까내리는구나 싶어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이야기에 다급하게 며느리가 놀라 전화를 끊었지만 이제 와서 끊으면 뭐 하겠어요. 때는 이미 늦은 걸. 그 참하고 순한 얼굴로 여태까지 했던 게 다 가식이었구나 생각이 드니 정말 너무 괘씸했어요.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고 봐주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드디어 증거 잡았다. 2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통화하다가 딱 걸려버렸어. 이 망할년이 안사돈하고 같이 우리 집안, 우리 아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 있지? 안사돈도 사업 망한 사이보다는 의사 사이가 더 낫댄다. 치밀어 오르는 울음과 화를 꾹꾹 참고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자 딸이 당장 가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오겠다 하니까 내내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가 어머님 오해요를 연신 남발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이 많은 애인 줄 이때 알았잖아요.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승조 씨를 믿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다른 분과 선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저희 집에서 말 잘 듣는 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맞춰드린 거예요. 믿어주세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팔아먹을 게 없어서 너네 엄마를 팔아먹어? 우리 엄마는 아무 죄가 없어요. 감싸드려도 모자랄 판에. 너도 참 알만하다. 아니, 그게 물론 엄마가 부탁하신 것도 있지만 어머님 아시잖아요. 그이가 항상 한국에 없다는 걸요. 저도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돈 벌러 나가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중국에 있어 너무나 외로웠어요. 저랑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잠시 안 좋은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미쳤었어요. 외로워?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아들이 비록 하던 일은 잘 안 됐지만서도 너 하나 먹여 살린다고 저 멀리 타지까지 가서 일하는 걸 보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든? 한국에서 딱 지 먹고 살 만큼만 벌어도 되는 걸 네가 원래 쓰던 가닥이 있다고 그거 맞추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네가 사람이야? 잘못했어요, 어머님.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이가 저 이러는 거 알면 정말 충격 먹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이에게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네? 어이가 없어서. 네가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넌 여기서 우리랑 끝이야. 알아? 여시 같은 게 어디서 다시 붙어 먹으려고. 어떻게 이렇게도 변명을 다양하게 하는지 역겹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머리가 아픈 거 있죠? 이렇게 이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건물은 받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곤란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도 꿇고 손도 싹싹 빌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안 쳐다보니까 제 바지 가랑이도 잡고 그 아래에서 오열을 하는데 이게 다 연기라고 생각을 하니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렇게 거진 1시간 정도가 지났나? 이제 며느리도 슬슬 지쳐할 때쯤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었죠.
우리 딸이 들어오자마자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바람 폈냐? 아니에요. 저 진짜 실수는 했지만 바람은 안 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다 오해예요. 설명한 기회라도 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해요. 왜 제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세요? 오해? 억울? 나도 우리 엄마도 단 한마디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 할 말도 없어. 진짜 뻔뻔하다. 제가요, 사실 지금 만나는 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억지로 절 쫓아다니고 무섭게 굴어서요. 저도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여자인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장단 맞춰준 거고 금방 정리하려 했었어요. 다들 걱정하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들 오해하시고 화나셨잖아요. 제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발 제 실수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봐야 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너 그 말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제가 그 인간 차단하고 경찰에도 신고해버릴게요. 다시는 제가 이런 일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게요. 이렇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고 거절할 수가 없었다. 무서웠다 등 여러 가지 이번엔 갖은 새 남자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 있죠. 울고 불고 싹싹 비는 며느리를 두고 딸이 갑자기 현관문으로 다시 가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어오라 하길래 누군가 했는데 문 밖에 있던 사람을 보니까 바로 딸내 의사 선배였어요. 바로 내 주치의였죠. 며느리가 자기 이혼한다 하면서 속이고 한단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딸이 며느리에게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통화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사 선배도 보니까 역시 귀에 핸드폰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딸 그 선배가 들을 수 있도록 집에 들어가기 전에 통화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의사 선배가 몽땅 다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딸이 며느리년에게 의사 소견서까지 내밀면서 사실 우리 엄마 말기암도 아니었다고 싹 다 밝혔네요. 어쩐지 딸내 병원이 그리 멀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바로 그 의사 선배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내느라 그런 거더라고요. 그 선배에게는 딸이 사실 며칠 전에 미리 귀뜸을 했대요. 근데 그 선배가 듣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딸이 건수도 잡았겠다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선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그만 이야기하자. 얼마 전에는 또 모르는 사람이라며.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 많이 있으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분인데. 저 진짜 마지막으로 선배 도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면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 주소로 와주세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집에 도착할 때쯤에 그 선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 가는 길이니 기다려달라 하고 같이 올라왔던 거라 해요. 며느리녀는 어떻게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거지 싶어 엄청 당황해하는 얼굴을 보이더군요. 그쪽이 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불렀다 이 멍청한 년아. 의사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이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니? 바람도 머리에 든 거 없는 년은 피기 힘들다더니 내가 그 말은 너를 통해 느낀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바로 선배 의사분에게 제가 방금 전에 녹음했던 대화 내용까지 몽땅 그 자리에서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자 우리 며느리년 당장 눈앞에 우리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믿을 건 그 의사 선생이라 여겼나 봐요. 바로 쩔쩔매면서 자기 얘기부터 들어달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그 선배 의사는 정말 제대로 화가 난 듯 며느리년이 붙잡든 말든 뿌리치고 씩씩거리면서 먼저 떠났어요. 이 상황 다 오해예요. 네, 제 말 좀 먼저 들어주세요. 나가요.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요. 이 말 다 믿으시는 거 아니죠? 그쵸?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걸 다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쪽 말을 먼저 듣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거고요. 저는 그쪽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끔찍하거든요. 제 전 와이프가 외도로 이혼했다는 거 뻔히 들으셔놓고 뻔뻔하시네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버리고 가실 거예요? 말이라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환자분, 아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먼저 자리 좀 뜨겠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눈인사를 하더니 냉큼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며느리녀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 같더니 또 집 밖으로 아예 나가면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또 우리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림도 없다고 저희도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저랑 제 딸이 캐리어 안에 며느리년 옷이랑 소지품을 싹 다 몰아넣어 며느리년이랑 같이 내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한국에 들어오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태까지 있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서 이혼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라 그런지 듣고 나서 눈에 띄게 착잡해하는 게 보였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엄청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바로 일도 구했던 건데 그게 또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들 앞에 며느리도 다시 불러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하게 했죠. 혹시나 다른 말을 할까 싶어 제가 녹음했던 내용까지 바로 앞에서 들려주었어요. 아들 욕이 같이 있는 대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또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거 있죠? 당신 이게 사실이야? 내가 중국 가 있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도대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어떤 낯짝으로 본 거야? 얼굴도 두껍다 진짜.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들이 먼저 며느리년에게 이게 사실이냐 하니 사색이 되어 미안하다고만 계속해서 반복하기만 했었어요. 그 자리가 파고 나서는 계속 저희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자꾸 이야기 좀 들어보라 했다는데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네요. 너무 지쳐서 그런 거에 반응할 기운도 없었다 해요. 그 의사 선배는 자기가 잘못된 사람과 재혼하지 못하게 막아준 것에 무척 고마워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었어요. 문자, 카카오톡 등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또 가관이다 싶었던 게 자기가 지금 이혼 처리 중에 있으며 정말 하나도 미련이 없다. 이혼하면 바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갖은 애교는 다 부렸더군요. 그걸 보니까 초반에 아들에게 했던 모습이 떠올랐었어요. 그 사이 우리 집에는 몇 번이고 며느리와 안사돈, 아니죠. 이제는 사돈이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며느리의 엄마까지 찾아왔었어요. 처음에 했었던 변명과 같이 똑같이 변명을 하는 거 있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 제가 사위랑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다 나쁜 년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민폐해요. 양심이 있으시면 더 이상 얼굴 보이지 마셔야죠. 그러지 마시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 딸이 원래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정말 착한 애라는 거 여태 봐와서 아시잖아요. 제가 교육 똑바로 다시 시킬게요. 우리 애 이제 갈 것도 없어요. 찾아와서는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으니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며느리 엄마라는 사람은 저희 집에도 찾아오더니 결국 이혼 재판까지 쫓아갔었다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아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네요. 며느리는 계속 옆에서 울면서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 말만 반복했다 하고요. 며느리네 엄마는 제발 다시 생각해보게. 이대로는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내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처신 잘하겠네 하면서 우리 아들 옷이 다 늘어나도록 붙잡았다는 거 있죠. 아들이 다 뿌리치고 성질을 내면서 차에 타고 나서야 안 쫓아왔었다 해요.
정말 끈질기게도 계속해서 나와 아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진짜 끈질기다 싶었어요. 혼자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을 보니까 정말 저래도 싸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아들도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냉큼 차단을 해버렸네요. 며느리는 결국 외도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결혼 기간 역시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며느리년 대단하다 싶었던 게 전업주부 하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어플로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부른 건지 그것도 싹 다 우리 아들 카드로 긁은 거라 증거 찾기도 식은 죽 먹기였어요. 안 그래도 전업주부면 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한 편이라 하는데요. 애도 없으면서 집안일까지 안 하고 또 결혼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보니 기여도 인정을 못 받았었답니다. 그렇게 거의 빈털터리 상태로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유책 사유가 며느리 쪽에 있다 보니까 위자료 역시 그쪽에서 뱉어야 하는 꼴이 되었고요.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변명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의사 선배에게 가서 매달려 봤다고 하는데요. 그 선배에게도 며느리년이 혼인을 빌미로 의사 선배에게서 돈을 좀 뜯어갔었나 보더라고요. 고소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네요. 얼마나 뜯어먹은 거야 싶어 새삼 놀랐었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우리 쪽에서도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지불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 선배에게서도 혼인빙자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사기죄로 이어진다더군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우리 눈에서도 아예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도 재혼을 안 한다 하면 어쩌나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당장은 아들은 이혼의 상처로 인해 당분간은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네요. 나중에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 그때는 진짜 좋은 사람을 찾아볼 거라고 해요. 그렇게라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여태까지 있던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평화로운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려요. 이제야 이렇게 이야기해보네요. 속이 다 시원해요. 사연을 끝으로 우리 아들에게 꼭 다시 꽃피는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